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베트남으로부터 다음 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오는 2026년 한국의 일반 정부 국가 채무는 GDP 대비 66.7%로 예측했는데 이는 올해 말 기준 채무 비율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전체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의 돌파 감염 사례가 SNS에서 백신 가짜 정보 확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짜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할지를 묻는 머스크의 돌발 설문에 58%가 찬성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주식 미실현 이익이 조세 회피 수단이 된다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테슬라 주식 10% 매각을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긴장감이 과도하게 이완될 경우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다른 나라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행이 급증할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지난달 말 헬로윈데이의 영향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반장은 이번 주 중에는 거리두기 완화, 헬로윈데이 모임에 영향이 있을 걸로 판단된다며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과 하순의 확진자 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환기가 어려워진 점, 그리고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와 사적 모임 증가 등이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0시 기준으로 방역 패스 적용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는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이용자와 관리 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헬스장, 탁구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연장 등을 감안해 계도 기간이 한 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미국의 머크사, MSD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도입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40만 4천 명분의 먹는 치료제 확보를 결정했고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먹는 치료제 4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9월에 MSD와 20만 명분, 10월 미국 화이자와 7만 명분 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또 나머지 13만 4천 명분에 대한 구매도 MSD, 화이자, 스위스 로슈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MSD와 화이자 등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속속 개발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문가들은 먹는 치료제가 감염 초기 환자에게는 효과가 크지만 완전한 치료를 해주지는 못하는 만큼 백신 접종도 당연히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규 기자입니다. 먹는 치료제로 주목받는 것은 미국 MSD와 화이자가 각각 개발한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에 감염하면 유전자를 복제해 증식합니다. MSD 치료제는 유전자 유사체를 주입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복제를 차단하고 화이자는 유전자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작용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두 제품 모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MSD의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여 시 입원과 사망 확률이 약 50% 줄었습니다. 화이자 제품은 증상 발현 3일 이내 투여 시 입원과 사망 확률이 89% 감소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되면 감염 초기엔 유효하지만 중증으로 악화한 이후엔 효과가 감소합니다. 일단 중증 환자가 중증의 임상 증상을 보인다는 얘기는 체내에 바이러스 양이 이미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어떤 약물이 더 효과적인 거지, 항바이러스제는 물론 효과는 일정 부분 있지만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해 개발된 주사제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달리 먹는 형태라 적용이 간편해졌지만 약 효능의 한계는 사실상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는 치료제 타미플루로 사실상 해결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코로나19 치료는 그때와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부작용의 위험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소수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달리 실제 상용화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소수 한 300명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00명 대상으로 한 것은 최소한 아직까지는 큰 우려할 이상 반응은 없는데 뭐 10,000명이나 1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나올 수 있는 드문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는 40만 4천여 분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선구매하고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치료제가 상용화돼도 백신을 대체할 수는 없고 백신과 치료제가 병용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얀산 백신을 맞은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이후 6개월 간격이 원칙이지만 얀센 백신은 높은 돌파 감염 규모로 인해 2개월 간격으로 조정됐습니다. 얀센 접종자 규모는 148만 명으로 대부분 청장년층입니다. 대상자는 mRNA 계열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30세 이상 대상자의 경우 희망자는 얀센 백신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작된 얀센 백신 접종자 추가 접종은 지난달 28일부터 사전 예약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요양병원 시설, 입원 입소 종사자 약 50만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어집니다.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 공장도 지난주부터 일부 생산 공정을 멈췄는데요. 네, 중국 수출이 재개되지 않는 이상 다음 달부터는 모든 제조 공정이 일제히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롯데 정밀화학 요소수 제조 공장입니다. 이 울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인근에 있는 울산항과 부산항에서 이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해서 이곳에서 요소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 요소수 양만 이 10,000톤, 그러니까 이 화물차 100만 대가 한 번씩 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국내 총 생산의 50% 절반 넘게 담당하는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 공장입니다. 이 공장조차도 이 중국발 요소수 파동, 이 대란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포장동인데요.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10리터짜리 요소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원래 같았으면 이 파이프를 요소수를 타고 와서 이 해당 통에 요소수가 채워 넣어지면서 이 요소수 10리터 소매 상품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장 라인이 완전히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 불량률을 검사하는 기계도 작동을 멈췄고 공장 라인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 4일부터 이 요소수 생산 공장 라인이 전원 멈춘 겁니다. 요소수 수급 이슈로 인해서 11월 가동률 하락, 월말 생산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12월 내에 시장 내 요소 재고 소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이 공장에서 남은 유일한 10리터짜리 요소수 물량입니다. 평소 대비 2.5%밖에 되지 않는 물량인데요. 이 문제는 2, 3일 뒤면 이마저도 금방 소진되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소가 더는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2, 3주 뒤에는 이 공장 전체 생산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차주분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와보니 이 요소수발 물류 대란 정말 코앞에 와 있는 게 생생히 느껴질 정도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사재기와 화물차 불법 개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특히 화물차 오염 저감 장치 개조 단속에 대해선 지자체인 서울시와도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요소수 판매와 관련된 사이버 사기 신고가 34건 접수됐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시가보다 지나치게 싼 상품을 주의하고 거래 전엔 경찰청 사이버캅 앱으로 판매자의 전화 계좌번호가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매점 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베트남으로부터 다음 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베트남으로부터 200톤의 요소 추가 도입과 함께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0,000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요소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과 물류비 보전 지원을 해주고 현재 5에서 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소방차와 구급차까지 운행 차질이 우려되자 전국 곳곳의 소방서 앞에 요소수를 두고 사라지는 기부천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소방당국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중곡 119 안전센터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이윽고 트렁크 문이 열리더니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이 상자를 하나둘씩 꺼냅니다. 남성이 내려놓은 건 10리터짜리 요소수 5통.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119 안전센터 앞에 요소수를 기부한 뒤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상자에는 소방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소방 차량이 출동하지 못할 상황을 걱정해서 기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따뜻한 도움을 주신 그 시민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한 여성이 소방서에 직접 찾아와 10리터짜리 요소수 3통을 소방대원에게 건넸습니다.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신호는 계속 물어봤어요. 그냥 대답 안 하시고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처럼 요소수가 부족할 때 소방 차량들 출동하는 데 지장 없게끔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고맙죠. 경남 김해에서도 시민 2명이 요소수 11통을 기부한 뒤 자취를 감췄고 인천 송도에서도 한 남성이 요소수 3통을 119 안전센터 앞에 둔 채 조용히 떠났습니다. 전국의 소방차 6,700여 대 가운데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은 80.5% 정도. 행여나 요소수 대란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차가 멈추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따뜻한 기부 행렬을 이어가는 익명의 천사들의 발길이 위기를 극복할 힘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향후 5년간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작성한 재정 점검 보고서를 보면 2026년 한국의 일반 정부 국가 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올해 말 기준 채무 비율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같은 기간 선진국 35개 나라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채무 비율이 높지 않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7년 만에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1.25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이 리터당 1,800원 선을 넘은 건 지난 2014년 9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8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값은 리터당 1,598.84원으로 1,600원대에 근접했고 LPG 부탄은 1,078.22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이지만 계속 오르는 기름값에 체감 효과는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가 전 인류의 3.2%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현지 시각 7일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억 4,974만여 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529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델타 변이 등장 초기보다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선 신규 확진자 수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나흘에 100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많은 국가가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 최악의 시점을 넘겼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WHO의 전염병 학자인 마리아 벤커코브는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를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중증 위험률과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시점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또 배우 크리스 록 같은 유명 인사들이 최근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잇따라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런 유명 인사들의 돌파 감염 소식이 소셜미디어에서 백신 무용론과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불씨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최근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백신을 맞은 덕분에 다행히 가벼운 증상만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이용하기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SNS에는 백신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며 선동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파월 전 국무장관이 지난달 돌파 감염으로 숨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사 앵커가 백신 효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명 배우 크리스 록과 록스타 존 보비의 돌파 감염 소식도 백신에 대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불씨로 사용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앤디 카빈 편집장은 이런 현상을 의심의 무기화라고 규정했습니다. 돌파 감염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백신 무용론자들은 이 사례를 마음속에 존재하는 의심을 굳히는 또 다른 이유로 삼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놀라운 기술이지만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백신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장되거나 조작된 가짜 정보에 사로잡혀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대유행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still have approximately 66 million people who are eligible to be vaccinated who are not vaccinated. The degree to which we continue to come down in that slope will depend on how well we do about getting more people vaccinated. 전문가들은 가짜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민간 회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전역으로 퍼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지난 7일을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7,600여 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30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베트남은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중순 2,000명대까지 떨어졌으나 식당 영업을 재개하고 모임과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하면서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몰려있는 북부의 박린과 박장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자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돌출 행동으로 유명한 세계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팔지 트위터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응답자의 58%가 찬성했는데요. 과연 25조 원 가까운 주식 매각이 정말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10%를 매각해 현금화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트위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실현 이익이 조소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자신 보유 테슬라 주식 10% 매각을 제안한다면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7.9%가 찬성, 42.1%가 반대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모두 351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머스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지 않고 주식만 갖고 있어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설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런 돌출 설문조사를 한 배경으로 최근 미 의회에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억만장자세를 연결짓는 분석이 많습니다. 억만장자세는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이거나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부자들이 대상인데 머스크가 우선 지목됐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두고 머스크는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써버리고는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주 주식은 모두 1억 7,050만 주. 10%를 매각할 경우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약 210억 달러, 24조 8천억 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억만장자세를 우회적으로 비꼰 것으로 보이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머스크가 실제로 25조 원 가까이 되는 테슬라 주식을 팔면 테슬라 주가는 요동치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개나 고양이뿐 아니라 사람 말을 따라 하는 앵무새도 요즘 반려동물로 인기가 많은데요. 이 앵무새에게 부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길게 휘어진 부리는 이빨 역할을 하고 체온 조절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부리를 잃으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데요. 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갑작스럽게 부리가 없어진 앵무새의 사연과 또 재건 수술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체리야. 알록달록한 예쁜 깃털이 매력적인 앵무새 체리입니다. 지난날 큰 걱정 없이 건강했던 체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부리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위쪽 부리가 모두 부러진 건데요. 제대로 된 음식 섭취조차 힘들어 보이는 체리. 과연 체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반려동물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고 울산의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작진을 반겨주는 앵무새 한 마리. 그 옆에 있는 친구 누구예요? 이 친구는 아마존 앵무고요. 대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쪽에 또 다른 가축 친구들이 또 있어요. 네. 제보자의 소중한 가족인 5마리의 앵무새 친구들입니다. 정말 귀여운데요. 초록색 친구가 바로 쿠키고요. 이 빨간색 친구는 써니라고 둘이 부부예요. 사이좋은 앵무새 부부까지 있는 반려조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작은 앵무새 한 마리가 혼자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앵무새의 부리가 없습니다. 파인애플 6호어 앵무새 체리입니다. 생후 6개월 때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그때 다시 아주 어렸기 때문에 이제 보온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육축이라는 곳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케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육축이 안에 자기 나름대로 답답했는가 봐요. 탈출하려고 이제 머리가 아닌 부리를 이렇게 막 밀고 나오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지나다 보니까 부리 위에 약간 불그스름하게 약간 피멍 비슷하게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연고 받아주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겠다는 생각에 제가 그렇게 계속 키웠거든요. 키웠는데 그로부터 한 3개월 뒤에 어느 날 아침에 체리가 채방에서 나오는데 부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좀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순간이었죠 그때. 체리의 부리도 예전엔 여느 앵무새들과 똑같이 건강했었다는데요. 평소 늘 건강해서 일상에 큰 불편함이 없었다는 체리. 하지만 갑작스럽게 부리가 부러진 후 체리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알라카 시켜라, 포기해라,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리가 달랑달랑 떨어져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자기 물이라도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거 보니까 그 체리야, 너 살고 싶구나. 엄마 너 포기 안 할게. 그래서 제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이제 막 공부를 했던 거죠, 급하게. 보호자의 지극정성으로 기운을 되찾은 체리는 부러진 부리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앵무새에게 부리란 이빨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강 내에서 음식물을 짓이겨 즙을 내고 섭취를 할 수 있게 쪼개줍니다. 또한 체온 조절을 돕고 체내 수분 절약까지 한다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부리는 다양한 원인으로 탈락하기도 하는데요. 영양 섭취가 부족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부상, 기생충과 곰팡이, 바이러스 등의 감염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체리의 보호자가 무언가 준비하는데요. 저희는 체리가 부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리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제가 각종 견과류와 그리고 과일, 야채 피릿이 있어요. 그리고 혼합해가지고 빻은 거예요. 곱게 빻아놓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종합 비타민 그리고 유산균이에요. 이게 갑오징어 뼈가루예요. 정말 앵무새들한테 정말 좋은 영양식이거든요. 칼슘이 진짜 많아요. 체리, 부리가 없지만 체리의 건강에도 좋고 또 체리와 다른 아이들도 뼈 건강에 좋기 때문에 제가 늘 안 빠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초롱이 체리 마마 먹자. 살뜰하게 앵무새들의 끼니를 챙기는 보호자. 덕분에 앵무새들은 모두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먹는데요. 폭풍 흡입을 시작하는 앵무새들. 체리도 다른 앵무새들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위쪽 부리가 없는 탓에 음식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와버리는데요. 이내 먹기가 힘든 듯 물을 마시며 짧은 식사를 마칩니다. 이마저도 전에 비해 잘 적응한 상태라는데요. 사료를 갈아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사과나 야채 같은 것도 꼭 공급을 해줘야 돼요, 앵무새들은. 근데 그걸 초롱이는 먹을 수 있지만 체리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초롱이가 쉽고 부스러기 만든 거 먹는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앵무새는 과일, 채소류를 필수로 섭취해줘야 하기 때문에 직접 과일을 챙겨 먹이고 있다는데요. 다행히게도 보호자의 마음을 알아준 건지 체리도 열심히 사과를 먹으려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먹으려고는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얘가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저도 포기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물이라도 마시려고 하는 거 보고 체리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 포기하면 내가 돌발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리가 없음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체리의 모습에 보호자도 더욱 마음을 다잡은 건데요. 마음이 짠하죠. 식사 후 체리를 위한 보호자의 특별 케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목욕을 하는 다른 앵무새들과 다르게 체리만은 늘 직접 목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죠, 부리가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털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목욕을 할 때도 깨끗이 구석구석 자기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도와줘야 돼요. 앵무새에게 깃털은 외부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은 체리가 지금보다 훨씬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제 바람이고, 그게 저희 가족 모두의 바람이기도 해요. 네. 간절히 체리의 건강만을 바라는 보호자. 과연 체리의 불의를 돌이킬 방법이 있을까요? 체리의 소식을 듣고 한 동물병원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체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불의를 치료할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 건데요. 진료를 기다리는 보호자는 초조하기만 합니다. 혹시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죠.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조금 적지 않게. 본격적으로 진료가 시작되고 전문의가 직접 체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올라봐, 괜찮아? 아이고 잘하네. 체리의 부러진 불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데요. 과연 체리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불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불이 남아있는 게 많이 없어요. 끝부분만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생각보다는 많이 심각하네요. 큰 앵무새들은 3D 프린터로 부리가 크니까 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부리를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체리처럼 작은 애기들은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직접 이제 레진으로 부리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쁘게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조금이라도 체리가 또 생활에 조금만 도움이 된다면은 이제 질이 좋아진다면 생활에 그 이상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상담 끝에 체리의 불의 재건 수술을 받기로 한 보호자. 곧바로 체리의 불의 재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레진으로 모양을 잡아 부리를 만드는 작업. 체리는 파인애플 유코어 종의 특성상 워낙 몸집이 작아 마취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리의 컨디션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앵무새들은 체리처럼 이렇게 부리가 부상돼 부러지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데요. 외국에는 새부리 재건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정교한 과정을 요하는 수술입니다. 드디어 체리의 수술이 끝났는데요. 수술 잘 끝났나요? 예, 수술은 잘 끝났어요. 최대한 붙일 수 있는 부리를 잘 붙이긴 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 친구가 부리를 잘 쓸 수 있는지, 자기 부리처럼 혹시나 불편해하진 않는지, 그리고 쓰다가 다시 부리가 떨어지거나 하진 않는지를 집에서 생활하면서 좀 지켜보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체리 왔어요. 불의 재건 수술 이후 보호자와 체리가 상봉했습니다. 고생했어, 체리야. 너무 고생 많았어. 튼튼한 새부리를 갖게 된 체리의 모습. 우리 새들 친구는 좀 아픈 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멀쩡하게 보였는데 다음날 급격히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 편이거든요. 본능상 아픈 걸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새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한층 더 우리 애들이 평상시랑 다르진 않는지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그만 아픔이 변화라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꼭 가까운 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어떤 이상이 있는지, 괜찮은 증상인지 꼭 체크 받으시면은 조금 더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받은 체리를 본 소감 어떠신가요? 체리가 이제 먹고 싶은 거 이제 좀 그 전보다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도 많이 되고요. 앞으로 잘 적응하는 모습,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잘 케어하고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체리야,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체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많이 먹자, 알겠지? 체리 좋아하는 거 많이 잘 챙겨줄게. 알았지? 사랑해. 부리가 부러져
매일 불편한 일상을 보냈던 앵무새 체리. 이제는 새로운 부리가 생겼으니 체리에게 찾아올 건강한 나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얼마 전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 전문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의도에서 회사 이름을 바꾼 것인지, 또 메타가 꿈꾸는 메타버스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지난달 말 이제 미국에서 열린 페이스북 커넥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이제 메타라고 바꾼 건데요. 메타라는 이름은 생각하신 그대로 이 메타버스의 메타를 뜻합니다. 메타버스는 그 신종어 일종이라서 뭐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좀 없는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3D나 VR 게임을 사회적 활동과 연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사이버 스페이스랑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3D 공간에서 아바타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 전시 등을 여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아니 이제는 메타라고 불러야겠군요. 자, 개념도 정의도 불분명한 이 메타로 회사명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꾸면서 내건 명분은 이렇습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이름은 사업 하나만 대표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또 비슷한 사례로 구글이 지난 2015년에 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해서요. 구글을 비롯한 여러 자회사가 이 알파벳 밑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페이스북도 이렇게 사업을 총괄하는 이름인 메타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 전체를 대변하는 그 이름으로 페이스북은 좀 부적절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이름을 바꿀 정도면 이제 앞으로 사업 방향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일단 그렇죠.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새롭게 도달해야 할 목표가 생겼다. 바로 메타버스를 실현하는 목표다라고 말할 정도로 회사의 미래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큰 의미 없이 만들어진 구글의 지주사 이름인 알파벳이라는 이름과는 조금 다른데요. 단순히 이 메타버스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이 메타라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이거를 이제 메타피지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요. 무엇을 뛰어넘다, 이 비욘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익히 사용하고 있던 앱의 이름도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쓰던 건 계속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걸 운영하는 회사 이름만 메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이죠. 다만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행사에서 저커버그는 앞으로 이제 메타죠. 메타가 아무튼 페이스북이 앞으로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분으로 운영될 거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페이스북 앱 패밀리와 미래 플랫폼 분야의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페이스북이 이 메타버스를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페이스북의 변화에 대해서 IT 업계의 반응이 궁금한데 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좋은 반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먼저 페이스북이 말하는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페이스북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문제를 풀렸더니 사명을 변경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행사에서 기조연설 맡은 존 카메이라는 개발자가 있거든요. 현재는 페이스북의 VR 헤드셋인 오큘러스 리프트 개발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1인칭 슈팅 게임이라는 장르를 사실상 보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많은 존경을 받는 개발자인데 이 페이스북 커넥트 기조연설에서 대놓고 메타버스를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계속 발전되다가 메타버스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그건 뭐 당연하지만 처음부터 메타버스를 만들겠다고 딱 정해놓고 뛰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메타버스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앞으로 좀 거대한 흐름을 만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존 카넥의 말은 기술의 보급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기술이라는 게 맞는 사람 뜻대로 쓸 때도 있지만 네. 종종 이 소비자들이 먼저 가치를 발견하고 그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앱스토어를 만들 계획이 아예 없었고요. 네. 인터넷은 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기 전까지는 널리 보급되지 않았었습니다. 셀카본 같은 경우도 스커는 1983년도에 출원했는데 나중에 2010년대가 지나서야 이제 쓰이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예전 휴대폰에 처음 들어간 카메라는 이게 사진을 찍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화상 통화를 위해서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미래는 이렇게 딱 될 거라고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소비자 반응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 건데요. 자, 그런데 새로운 기업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이 다시 태어나겠다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많더라고요. 이게 내부 고발 같은 문제 때문에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름까지 바꿨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런 실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페이스북을 고발하는 페이스북 파일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전 직원이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 내부 자료를 공개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 10대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걸 내부 연구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잖아요. 아니면 증오와 폭력, 허위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일부러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것도 있었죠. 또 좋아요나 공유하기 같은 기능이 오히려 해로운 콘텐츠를 늘리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걸 없애면 게시물과 광고를 덜 보기 때문에 내버려두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싹 씻고 갑자기 메타버스만 얘기하는 게 솔직히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뭐랄까 마치 좀 다른 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았달까요? 조금 뜬금없네요. 네. 그런데 메타가 이런 변화를 하루 이틀 만에 준비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계획했던 건가요? 사실 페이스북은 이 VR 사업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VR 헤드셋 회사인 이 오큘러스 VR을 인수하면서부터인데요. 당시만 해도 이 가상현실 기기가 스마트폰 다음 먹거리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페이스북은 이 스마트폰 사업에 일찍 뛰어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한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플랫폼에선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서 2018년서부터 VR 헤드셋 대신에 메타버스를 밀자라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예 과감하게 사명을 바꾸면서 시작한 거죠. 새로운 먹거리 선점이든 이미지 쇄신이든 어쨌든 이름까지 바꿨으니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저커버그가 꿈꾸는 메타버스 사업 앞으로 잘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메타의 메타버스가 굉장히 잘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긴 한데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메타가 가진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 뭐든 되지 않겠냐 이러시는 건데요. 저는 이 보안제를 대체제로 착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VR 기술을 이용한 회의나 놀이는 앞으로도 분명히 더 많이 쓰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조수단이지 메인이 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를 아직 갖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항상 그러긴 하지만 기술이 저만큼 앞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처음엔 좀 뒤따라가기만 해도 벅차거든요. 그러다 사고가 터지고 사고가 터져야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선 경찰이 AR 안경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 안면을 인식해서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잡아내는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올바를까요?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진짜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려면 지금 인터넷처럼 모든 사람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좀 표준화된 기술이 되어야 하는데요. 과연 페이스북이 만들려는 세상에 동참할 회사가 몇이나 있을지 또 이용자들이 그런 세상에 참여하고 싶을지가 의문입니다. 이 사회적 책임감이 없는 회사라고 좀 인식된 상황이라서 그런 회사가 주도하는 세계에 무서워서 들어가고 싶을까요? 조금 겁이 나긴 하네요. 자,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과 논란은 존재합니다만 어찌 보면 사실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 셈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외 연구진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원형보다 전염력이 더 센 이유를 규명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 치과 2개 안면 연구소는 세포 실험 등을 통해 알파 변이와 델타 변이가 인체 세포의 바이러스 차단 장치를 고장내 전염력을 더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체가 바이러스 침입 시 특정 효소를 분비해 세포 감염을 억제하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이런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5만 년 전에 살았던 원시인류 아이의 화석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비트 바테르스란트대 연구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동굴에서 현생 인류의 사촌격인 호모 날레디의 해골과 치아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발견된 유골이 25만 년 전에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4살에서 6살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유골이 동굴의 한적한 부분에서 발견됐으며 주변에서 몸통뼈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질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돌과 광물, 화석에 대한 온라인 체험 콘텐츠를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콘텐츠는 전시품과 과학 키트를 통해 고생대 어류의 턱 동작 원리와 진화 과정을 배우는 콘텐츠 등으로 매일 한 편씩 공개됩니다. 이 밖에 지질박물관 현장에서는 오는 14일까지 가상현실에서 지진을 실감나게 체험해보고 대처 방법을 배우는 VR 지진 체험관이 운영됩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1월 수상자로 LG전자 신진혁 연구위원과 시큐어셀 이성진 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청소 시작부터 보관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무선 청소기를 개발해 사용자 편리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연구소장은 전자여권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칩을 개발해 해외 전자여권 사업에 참여하는 등 수출길을 여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 초 만에 99% 이상 살균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살균조에 집중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 이득을 볼 수 있을까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해왔는데요. 빛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기업 연구자 특집, 세 번째 주인공 윤영민 미생물 공학자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